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운이나 타고난 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평생의 동반자를 단 한 번의 스침으로 알아본 그 놀라운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는지,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법. 둘째, 내 안에 숨어있는 복을 부르는 힘을 깨우는 법. 셋째,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실천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30년대 대구였습니다. 아직 세상의 이름을 떨치기 전 평범한 상인이었던 젊은 이병철. 그는 그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맞선은 우리가 아는 그런 맞선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해진 길을 따라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며 서로를 확인하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그런 자리였죠. 단 몇 초의 시간, 그 짧은 순간에 평생의 동반자를 결정해야 하는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지나갔지만 이병철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도 값비싼 장신구도 없는 소박한 차림. 다른 이들처럼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자신의 발걸음에만 집중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길이 교차하는 그 찰나, 그녀가 무심코 고개를 살짝 들었고 이병철은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지만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을 불씨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병철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그 처녀에게 무엇을 보았느냐? 격이 맞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영혼을 본 것이죠. 훗날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을 본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숨을 쉬는 유일한 창문이다. 단 몇 초의 스침이 한 남자의 평생을 결정했고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부터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될 삼성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스펙과 배경입니까? 아니면 눈빛 속에 담긴 진짜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혜는 진심을 알아보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이 시작한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은 대구 한 구석의 낡고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사업 미천인 쌀자루 몇 포대, 다른 한쪽에는 낡은 책상 하나, 화장대도 옷장도 없는 그곳이 바로 훗날 세계를 움직일 삼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캄캄한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장으로 물건을 떼러 가면 아내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수레를 끌고 납품을 다니는 사이 아내는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박두올 여사는 남편의 아내이자 삼성상회의 첫 번째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물건값을 떼이는 일은 다반사였고 하루 종일 굶다시피 일하고 저녁에야 겨우 한 끼를 먹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밥 한 그릇을 서로에게 먼저 내밀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으니 먼저 드세요. 아니에요. 당신 먼저요. 박두올 여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불행한 건 믿을 사람이 옆에 없을 때예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삼성상회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물건은 팔리지 않았고 외상값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안의 돈이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직원들에게 줄 밥을 지을 쌀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깊은 침묵이 방안을 감쌌습니다. 그때 박두올 여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고이 싸둔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할 때 받은 고운 한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여보, 이거라도 내다 팔아야겠어요. 이병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팔게 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길을 걸어 헌옷 가게로 향한 그녀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헌옷 가게 주인이 건넨 돈은 단돈 3원 50전. 지금의 가치로는 밤 몇 끼 값에 불과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었고 희생이었으며 꺼져가는 사업의 불씨를 되살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그 돈으로 밀가루를 샀습니다. 그 밀가루로 만든 국수와 건어물을 들고 다음 날 새벽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의 거래가 무너지기 직전에 삼성상회를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 같은 첫 매출이 되었습니다. 박두올 여사는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한복이 우리 집의 첫 번째 투자금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때의 그 결심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 벌의 낡은 옷이 한 나라의 산업을 살린 셈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질 듯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 대신 믿음을 선택한 한 여인의 위대한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했던 신혼 시절을 지탱해준 아주 작고 소박한 물건. 바로 단 하나뿐이었던 밥그릇입니다. 집에 제대로 된 식기조차 없었던 시절. 이상하게도 그들은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밥을 지어 그 하나뿐인 그릇에 소복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여보, 먼저 드세요.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다시 아내에게 그릇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먼저 먹어요. 매일 저녁 밥 한 그릇을 주고받는 소박한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가난은 두 사람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해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박두올 여사는 묽은 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며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이 좀 얇네요. 대신 웃음은 2배로 채워 넣었어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이병철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부의 연이란 돈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단 하나의 밥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고 결심의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밥그릇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고야 말겠다는 가난한 부부의 조용한 그러나 간절한 다짐이었습니다. 훗날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된 이병철은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도 사업도 결국은 신뢰의 밥그릇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삼성의 수많은 원칙 중 하나인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라는 정신은 바로 이 밥그릇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일터의 풍성한 밥상이 된 셈입니다. 이병철이 남긴 그 밥그릇은 지금도 호암미술관 한편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오직 사랑과 신뢰로만 채워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릇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이런 밥그릇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소중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지혜는 사람을 보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함께 나눴던 한 벌의 한복, 그리고 단 하나의 밥그릇. 이 두 가지 기억은 젊은 사업가 이병철의 뼈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들었던 시절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진심이라는 것이 텅 빈 곳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훗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으켜 세운 경영 철학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 중심 경영, 인재, 제일이라는 위대한 원칙의 시작이었죠.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볼 때 남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집안 배경, 혹은 번지르한 외모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유심히 본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란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긴 이목구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그 얼굴에 깃들어 있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써내려간 한 권의 이력서다. 그 이력서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이력서에서 무엇을 읽으려 했던 걸까요? 그는 단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그 사람의 눈빛에 흔들림 없는 정직함이 있는가? 초창기 삼성 상회 시절, 그는 함께 일할 직원을 고용할 때 돈을 만지는 손재주보다 사람을 대하는 눈빛을 먼저 살폈습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거래하는 사람의 눈에는 결코 비겁한 흔들림이나 교활한 계산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람 보는 법은 어찌 보면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도 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비록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솔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훨씬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포장하려 들지만, 진솔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눈으로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 그에게 눈은 마음의 창이었고 그 창이 맑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이런 관찰력은 때로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직원이 거래 계약서에 아주 사소한 숫자를 틀린 일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기에 다른 상사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그 직원의 표정을 아주 유심히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직원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입으로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손끝은 책상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그 작은 신호를 이병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그 직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는 괜찮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실수를 감추려는 습관은 절대 안 되네. 그날 이후 삼성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정직 보고의 원칙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문화. 그 문화는 한 직원의 미세한 손떨림을 꿰뚫어 본 경영자의 날카로운 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삼성 상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 신입사원 채용 면접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쟁쟁한 인재들이 저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있었죠. 그때 한 지원자가 이병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학벌은 조금 부족했지만 눈빛이 총명하고 태도가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 돈 계산이 맞지 않는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장부를 뒤져보니 바로 그 면접날 최종 면접을 보고 돌아가던 그 탈락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을 잘못 봤군. 떨어뜨리길 잘했어.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탈락했던 청년이 굳은 표정으로 회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라며 며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마련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 실수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드린 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병철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자네는 내일부터 출근하게. 자네는 합격이야. 주변의 임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미 채용은 끝났고 심지어 회사의 손해까지 끼친 사람을 합격시키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병철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돈은 아주 적은 돈일세. 하지만 우리가 이 청년을 통해 얻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직이라는 가치야. 그리고는 그날 사내 게시판에 자신의 친필로 쓴 짧은 문구를 붙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선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훗날 삼성의 인사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유능한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가였습니다. 이병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결국 사람을 움직인다. 그에게 진짜 인재란 머리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마음으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병철의 이러한 사람 보는 눈, 그의 따뜻한 경영 철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그 뿌리가 바로 자신의 아내 박두울 여사에게 있다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내 아내에게서 배웠다. 내 아내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시절,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막했던 그 어두운 단칸방에서 자신을 향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내의 깊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신뢰라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자산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병철에게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눈이 생긴 것은 그의 이러한 철학은 훗날 인재, 제일이라는 삼성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유능한 인재를 많이 뽑자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깊은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올바른 사람 위에 세운 기업만이 100년, 1000년을 갈 수 있다. 그의 사람 중심 철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상회 시절 직원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 한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조금이라도 어두워 보이는 직원이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얼굴이 좀 어둡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 그 따뜻한 한마디가 당시 직원들에게는 월급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 철학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조직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가는 기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의 규모가 아직 미미했던 1950년대에 직원들을 위한 식당과 기숙사, 의료지원 제도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업가들은 혀를 차며 물었습니다. 이 회장, 지금 돈 벌기도 바쁜데 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시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편해야 회사가 사는 법입니다. 그 말이 훗날 삼성 경영 원칙 제1조 인간 존중 사람 우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자신이 키운 수많은 경영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다른 것을 보려 하지 말게. 먼저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보게나. 이 한마디는 삼성의 인재 경영 철학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리더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확신했습니다. 회사는 기계로 움직이지 않는다. 회사는 사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줄 아는 리더의 눈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그의 그 깊고 따뜻한 눈이 있었기에 삼성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 그것이야말로 삼성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학벌과 재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심과 인품입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릴 지혜는 복을 부르는 얼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병철 회장의 삶을 통해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그의 깊은 통찰을 엿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나는 과연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이병철 회장은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살고 있다. 그리고 복을 부르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만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삶이 유난히 순탄하고 주변을 늘 따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신기하게도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타고난 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마음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운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복을 부르는 얼굴의 5가지 징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인생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징표는 바로 눈빛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어딘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눈빛은 무엇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상대를 꿰뚫어 버리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왠지 모를 믿음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듯한 순수한 신뢰가 담긴 눈빛, 혹은 오랜 친구가 나의 힘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줄 때의 그런 깊고 따뜻한 눈빛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중요한 면접이나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상대의 눈빛을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깊게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죠. 아,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수많은 평범한 청년들을 발탁해 위대한 인재로 길러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완벽한 대본과 자료를 만드는 데 온 신경을 쏟습니다. 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눈빛에 실린 간절함과 진정성일지 모릅니다. 팀원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판적인 눈으로 상대를 지적하기보다 나는 당신을 믿고 있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먼저 바라봐 준다면 아마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풀릴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정직한 첫인상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입과 말투입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들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 대신 부드러움이 있었고 남을 깎아내리는 비판 대신 따뜻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와 배려가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진심을 담고 있을까요?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를 건네받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을 부르는 사람은 그 짧은 한마디에 온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눈을 잠시 마주치며 옅은 미소와 함께 건네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온도로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 한 문장에 인생의 품격이 담겨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험담과 불평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결국 그 독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칭찬과 감사는 좋은 향기와 같습니다. 퍼져나갈수록 주변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 향기는 오랫동안 당신의 곁에 머물게 되죠.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말을 채워 넣는 연습.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목소리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과 내면 상태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급하고 높은 사람은 그 마음이 아직 조급하고 불안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복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두르거나 다급하지 않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이어지며 듣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안심시키는 기분 좋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지막하고 안정적인 톤일 겁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말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는 사람이 진짜다. 혹시 당신은 평소에 말이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나요? 혹은 긴장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높아지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반박자만 느리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목소리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세상과 만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안정된 목소리는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징표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는 사람의 걸음걸이와 앉는 자세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땅을 보고 걷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언제나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떳떳함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건강한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앉는 자세 하나에도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대방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 그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고 그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도 회의석상에서 항상 직원들과 똑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리더십 철학, 겸손한 위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자세는 어떤가요? 혹시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바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펴보세요. 변화는 이 작은 자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징표는 바로 웃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온도다. 얼굴에서 미소를 잃은 사람은 이미 인생의 복을 절반이나 잃어버린 사람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없이 웃거나 억지로 꾸며낸 듯한 미소를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웃음은 타인을 안심시키고 주변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진심 어린 배려의 미소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의 동반자로 여겼던 박두올 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 그녀는 늘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미소 하나가 절망에 빠져있던 젊은 이병철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상을 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입꼬리를 축 내리고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굳은 표정이 당신에게 다가오려던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먼저 웃을 때,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사람이 사람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눈빛, 말투, 목소리, 자세, 그리고 미소. 이병철 회장이 말한 이 5가지 징표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돌고 돌아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운명의 법칙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에는 어떤 복이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빛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있나요? 당신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나요? 이 5가지 징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변화의 열쇠입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진심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우리의 눈빛과 말투, 작은 미소 같은 마음의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의 삶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얻으셨나요? 어쩌면 잊고 있었던 당신 안의 따뜻한 눈빛을 다시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당장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의 다짐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얻은 그 소중한 깨달음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다짐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영감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진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진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